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신문 일면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매일경제입니다. BIS의 경고, 한국 민간 부채 증가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전 세계 자금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게 분석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7년 만에 보통에서 주의로 평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시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올 들어 정부 부채마저 급증해서 3대 경제 주체가 빚의 늪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경제 주체면요. 민간, 그다음에 기업,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되는데 모두 빚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정대협, 당시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돼 있죠. 안성 위안부 쉼터 3억 이상 비싸게 샀다. 이 안성의 쉼터를 사는 과정, 그리고 최근에 매각 계약을 했습니다. 파는 계약을 했는데 그 역시 여러 가지 뒷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지적 계속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쉼터 조성에 1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대협은 2013년에 7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당시 시세와 맞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땅값, 건축비 최대로 잡아도 4억 원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윤미향 지인, 이번에 또 당선인 신부이죠. 이규민 당선인이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도 고가 매입했을 땐 배임죄 가능하다.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포 명령자 누구였는지 5.18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그 날이 되는 날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화해, 통합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 발포 명령자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밖에 진실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클럽발 4차 감염 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증세는 아닙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감염원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N차 감염이라고 하죠. 자꾸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예정대로 20일 고3부터 등교한다. 이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매일신부 편집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조대현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36대 겸임교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8일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상한 거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과거에 부동산을 샀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가격을 보면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통합당 광주행.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데 통합당 지도부가 광주로 대거 갑니다. 그리고 어제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사과 입장도 내놨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오늘 관심을 좀 끌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낙연 굳히기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들이 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일지 좀 해석이 필요한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전 현직 격돌. 미국에서 벌어진, 지금 미국은 대선 기간입니다. 그런데 경쟁자와 경쟁자가 격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뭔가 격돌하는 듯한 분위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런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 날인데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 단호하게 5.18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진상위원회 강제조사권 힘을 받나. 지금 진상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에 대해서 본교 좀 힘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요 위 작은 제목을 좀 봐주세요. 취임 3주년 때도 안 했던 방송 인터뷰 그리고 발포 명령자 규명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가 여기 있다는 걸 강조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국내 언론 인터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대담 정도만 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를 했다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문, 전두환 책임론을 간접 제기. 그리고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5.18 관련법 탄력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왜곡 폄훼도 단호하게 대응. 6월 항쟁과 함께 헌법에 담아야 한다. 이런 부분. 개헌과 관련돼서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18 하면 노무현 변호사가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개헌, 헌법 전문 얘기가 좀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향후 개헌이 추진되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에 강조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그 아래로 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헌 얘기하고 이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위로 갑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개헌을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고려해볼 요소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뭔가 추진한다 이런 건 아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런 당부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발포의 말하자면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실을 은폐하는 하고 왜곡한 그런 어떤 이제 그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이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헌법안 그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요 내용이 헌법 전문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나라는 매우 독특한 나라죠. 민주주의를 했지만 독재 시절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 독재 시절을 뒤집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죠. 자유당 정권을 뒤집었던 4.19 혁명. 그리고 박정희 유신 정권을 뒤집었던 것이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을 뒤집었던 것이 바로 87년 민주항쟁이 있었어요. 바로 87년 민주항쟁의 밑거름을 바로 5.18 민주화항쟁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두고 이제는 헌법 전문에 싣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운을 띄우신 것 같은데 예. 헌법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헌법 전문에 예.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들을 실어야 하는지 지금은 4.19밖에 없지만 예. 그럼 87년 민주화 항쟁도 실어야 하느냐 5.18 민주화 항쟁도 실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촛불 항쟁까지 실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쭉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맥락들이네요. 쭉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헌법 전문에 녹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에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시금석을 한번 놓아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헌법 전문에는 4.19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항쟁과 운동들 5.18도 있고요. 87년 민주항쟁도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도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담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맥락으로만 담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헌법 개헌이 있으면 근데 전제는요. 개헌이 있다는 또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논의가 될 건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좀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설명도 같이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야당 인사들 오늘 대거 광주로 갑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제 미리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5.18 망언 사과하고 광주 찾고 통합당 이런 움직임인데 한국일보 해석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극우 세력과 선 긋기다. 극우와 선을 긋는 모습이다. 그건 뭐냐면 극우 세력은 5.18과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5.18 민주화 자체를. 뭐 이렇게 그런 해석이 좀 깔려 있어요, 지금요. 근데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주호영 5.18 폄훼 모욕 발언 희생자 유족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과를 한 겁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1년여 만에 당 차원 공식 사과 그리고 취임 첫 지역 일정으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5.18 민주묘지 찾은 유승민 통합당도 진실 밝히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옆에 사진 좀 봐주세요. 이 모습입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오늘 기념식이지만 이제 하루 앞서서 5.18 민주묘지에 헌화하면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5.18 특정 정치 세력 전유물 아니다. 안철수 추모제 참석해 민주당 견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어제 광주로 갔는데요.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행사에. 여기 보면은 앞서서 통합당 지도부가 어떤 사과 입장문을 밝힌 것,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진실규명에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걸 밝힌 것. 뭐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대표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한 거죠. 5.18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 정치 세력은 무엇일까? 여러 또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광주의 아픔 또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의 진실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네, 조대현 평론가. 통합당 지도부, 과거 지도부와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입장 표명과 행보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호남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작년하고 너무 대비되는데 작년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찾았다가 진짜 엄청난 야유와 고소, 물세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통합당 내에서는 야, 광주에 있는 민심은 여전히 우리를 싫어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원래 보니까 이제 통합당 그 의원들도 그렇고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80년대생 이후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어제 그 광주를 찾았는데 언론을 보니까 이한연 열사 어머니께서 너무 고맙고 반갑다. 그리고 광주의 전체적인 그 민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랬던 거는 이 5.18 망언이라든가 이런 그 폄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당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 민심과 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사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려는 분들이 많았지만 당내 주류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 물밑에서 가라앉아 있던 이런 목소리들이 못 터져 나왔던 거고 이제는 총선 뭐 폭망을 통해서 당의 주류가 교체됐고 그리고 그 바뀐 주류들은 이제는 정말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느끼고 이 문제는 역사적 진실이고 이제는 좀 매듭짓고 가자. 이런 생각들이 바뀐 생각들이 통합당 내에 퍼져가고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폭망을 통해서 주류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매듭을 짓고 진실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원래는 당내에서 그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당내에서 그런 그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의 강한 세력, 결국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방송에도 잠시 나왔지만 장면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이런 발언들이 도리어 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 듣기에 따라서는 광주에 있는 그 희생자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불편해할 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원 교수님, 뭐 조대현 평론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특정 세력, 그러니까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5.18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사실 좀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화를 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 소수야당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로는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거대 양당이 휩쓸릴 수 있는 이념의 파도를 넘어서서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민주화의 가치를 담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어떤 화두를 제시하는 점에서 전 유의미하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은 이걸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호영 대표도 밝혔지만 본래 민주통합당의 전신은 사실은 YS라고 할 수 있는 그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상도동계라는 인물분들도 여전히 지금 남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5.18 특별법 처음 제정한 게 사실은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고 그 계통이 계승되고 있다라면은 개헌의 민주화 가치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밝히셨지만 6월 항쟁 그리고 5.18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부마 민주화 항쟁까지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가치를 특정 세력이나 특정 공간 지역이 아닌 이렇게 모든 민주화 운동의 발상이다라고 오히려 보수가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은 이 보수 정당 내에서 이거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는데 다른 결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지적도 받고 비판도 많은 상황인데 이번 통합당 지도 좀 더 과거에 비하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변호사. 자, 중요한 것은 호남 민심이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뭐 이런 것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에 관련돼서는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많은 호남 쪽에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아직도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근거지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특정 정치 세력이란 본인이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기에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을 딱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번에는 21대에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다시 호남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서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쪽 자유통합당에 관련돼서는 광주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물론
뭐 주류가 바뀌었으니 이제 새로운 입장으로 바뀌면 정말 좋겠지만 국민들은 그걸 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 어린 태도나 그 당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으로만 안 되고 반복적으로 뭔가 돼야 이게 진짜 그런 마음을 먹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18만 되면, 그러니까 5월 중순만 되면 갑자기들 참배를 하고 갑자기들 화두에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5.18 광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5.18을 헌법 전문에 담고 싶을 정도로 항구히 기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5월 달에만 기억하는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언급한 대목이에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만약에 통합당 내에서 누가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좀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그거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일단 그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그 국민들이 따라야 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표 같은 것을 헌법에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당이 이번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부터 헌법 전문에 5.18을 내용을 담자라고 얘기를 나온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이게 진심이 됐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실 편집이요.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미래한국당은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래한국당 차원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해서 약간 섭섭함에 대한 표현, 뭐 우리를 정당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냐, 막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어제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이라는 것은 뭐 삼척 동자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초청을 안 해도 왜 안 가야 되는지 초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 알 것 같고요. 그래도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오늘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 간다고 그랬어요. 개인적. 근데 이른바 이제 열차표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어제 막 이런 하소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때도 오늘 가서 그 의미를 자신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위해서 오늘 또 가서 같이 손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 그것이 또 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또 국민 화합을 위한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그 현장 한번 보시고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반드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현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40주년입니다. 40주년이면은요,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면 한 세대가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개운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 이게 다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쉼터입니다. 쉼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살 땐 2배를 주고 팔 땐 반값에 석연찮은 위안부 쉼터. 통상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거꾸로 아닙니까? 살 때는 반값에 사고 그러니까 살 때는 반값에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았다. 이런 게 통상 부동산이 등장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7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2배로 표현을 했는데 뭐 상징적인 의미겠죠. 2배란 표현은. 그런데 팔 때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억 이상. 자, 쉼터 논란에 증폭되는 윤미향 의혹입니다. 뭐 뉴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안성에 있는 바로 이 쉼터인데요.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입니다. 2013년에 사들인 이 쉼터인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마포에 이 쉼터를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포 대신 안성에서 시세의 2배 이상 주고 매입했다. 그리고
건물을 소개한 거는 이규민 당선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서울신문은 소개하고 있네요. 발언을.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다.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업계는 건축비, 매입가도 터무니없이 높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요. 또 이 부분도 새롭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쉼터를 마련하기 한 1년 전입니다. 2012년 서울 명성교회가 이런 쉼터로 쓰기 위한 주택 지원을 약속을 했답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이걸로써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기부금을 받고요. 그 돈의 일부로 쉼터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지금. 그리고 윤 당선자 돌아보니 부족한 부분 많다. 일단 뭐 이런 해명이 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요 명성교회 주택 지원 약속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정대협은 2012년 1월 서울 명성교회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지원받기로 한 터라 쉼터를 중복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의원 설명은 그래요. 당시에 왜 마포에서 안성으로 갔는가? 마포에 마련하려 보니까 10억 이상이라서 이게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 1년 전에는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상황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이제 쉼터 관련 3가지 의혹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윤미향 부부 그리고 이 건물을 소개했다는 이규민 당선자 그리고 당시에 그 소유주 등등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 인맥으로 엮여 있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돌연 부지 변경. 그러니까 마포에서 안성으로 간 거예요. 기부금 10억 입금되자 안성으로 바꿨는데 이 설명 아까 앞선 기사 보셨죠? 그 전에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굳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다음에 세 번째 압류 직전 주택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는데 뭐 업계약서 작성됐을 가능성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의혹들이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두 분께 좀 미리 좀 질문 드렸어요. 최영철 편집위원하고 조대진 변호사께 미리 질문 드렸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좀 적어달라고 지금 질문 좀 드렸는데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상황. 저는 뭐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뭐 젊은 초년병 기자 시절부터 많이 교류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나는 돈 뭐 그런 거 권력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이념을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전진해 나간다. 그분들의 항상 말투는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다.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쉼 없는 전진을 합니다. 남들이 뭐 얘기하죠. 아이고 저 바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계속 그 길로 갔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정의기억연대를 보면서 운동은 쉼 없는 전진인데 정의기억연대는 너무 일찍 쉬어버린 것이 아닌지 저는 이것을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 안성의 저 주택을 보고 누가 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건 전원주택이죠, 부자들의.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을 해서 아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은 비록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정의기억연대로 가는 돈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그 돈이 지급되고 그 돈이 어떤 특정 자산을 살 때 그리고 특정 자산을 매각했을 때 전부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정의기억연대가 힘이 세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알아서 눈 감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 할 때 저는 좀
의아한 것도 있었는데 예. 공동모금회에서 중고차를 어떤 복지시설 샀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대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파된 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고쳐서 다시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팔아야 될 것인지 예. 팔아서 다시 공동모금으로 예. 환수할 것인지 이렇게 10원짜리 한 장도 기부금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는 저 집을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배임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집을 왜 그렇게 비싸게 산 가격보다 3억여 원이나 싸게 팔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함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돈은 정의기억연대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 돈은 분명히 지정기탁금으로 샀는 자산인데 그렇습니다. 저 집은 저기에 자산 관리인을 자기 어른으로 한다는 것은 예.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정의기억연대가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예. 자꾸 가족을 끌어들입니다. 자기 남편이 인쇄물 수주를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 운동으로서는 도저히 도덕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기억연대의 지난 30년 활동이 예. 통째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0년 활동의 가치마저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30년 운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사장직을 지금 내려놓고 그 30년 운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예. 하면서 백의종군 하심이 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나 그리고 30년 운동의 가치를 지키는 의미에서나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까 기사에 보면 여기 금액이 있잖아요. 살 때는 7억 5천만 원, 팔 때는 4억 2천만 원. 지금 이게 모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모금에서 기부를 봐서 이 돈을 이렇게 간 겁니다. 지정 부금으로. 자, 그러면은 이 팔았잖아요. 그럼 이 4억 2천만 원 다시 모금회로 가야 됩니다. 그럼 모금회는 뭡니까? 이 집을 사라고 처음에는 7억 5천을 줬는데 시간이 벌써 한 7년 흐른 뒤에는 3억이 없어진 거예요. 3억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자꾸만 많은 분들이요. 관련 기사가 주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지에선 최고 4억 이상 비싸게 구입 이런 의혹 제기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과 뭐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100% 똑같다는 건물은 없지만 주변에 이거보다 규모가 좀 작거나 규모가 크거나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가격을 다 따져봐도 이건 너무 비싸다. 이런 지금 의혹 제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명이 좀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쉼터 관리 아버지에 맡긴 건 잘못이다. 개인적인 이익 챙기려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냈습니다. 일단 윤미향 당선인 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부친에게 그 건물 관리를 맡긴 거 그리고 뭐 월 얼마씩 지급을 한 거 이거는 잘못이다. 이건 인정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 쉼터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과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 지금이에요. 지금까지 정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꼭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 상황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을 이제 항상 응원하고 민주당이 좋은 그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윤미향 당선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실망하신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관련돼서 예. 의혹이 많이 나올 때 예. 사람이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설사 시민단체 운동가라고 예.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윤미향 당선인이 했던 일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일이고 예. 그런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예.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절차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치적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 하겠지만 예. 아마도 활동을 해 나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 드는 과정에서 예. 물론 이거를 이제 공천 과정에서 예. 걸러내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지만
이쯤에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이 정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과오가 발견됐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나. 그리고 더 이상 두둔하는 민주당의 모습도 국민들이 이제 21대 국회를 이제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정대협, 정의연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큰 사실이요, 이번에 당선이 된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또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큰 사실이 훼손되고 있다. 지금 이런 분석까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조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소개가 됐는데요, 지금. 그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답이 보여요. 뭐 정치의 논리를 떠나서 이게 그 건물 관리하면서 그 아버지를 왜 썼냐고 하니 과거에 뭐 교회를 그 사택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알아보니 요즘도 교회 관리하는 그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수입이 과연 7천만 원이 넘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모든 게 과했고 그다음에 남편분이 또 이렇게 이 단체하고 연관돼서 또 돈을 받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다 그러고 또 집도 보통 우리가 이제 막 그 투기를 하는 게 아니면 저 정도로 사서 3년 만에 돈을 3억을 날린다는 거는 절반 가까운 그 투자금을 날린다는 거는 이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아니 어떻게 살 때가 팔 때가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이 정치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정대협이라는 정의연이라는 이런 단체에 오랫동안 후원해 오고 응원해 온 분들이 이런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는 그 관계자들과 또 이분들을 소위 말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변명해 주려는 정치권 세력들도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게 이제 단순히 저는 이 단계는 이미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하고 비례대표를 그 당에서 승계하는 단계를 떠나서 이는 도리어 이 반대쪽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사건을 제대로 이 명명백백 밝혀서 우리 그 많은 선량한 시민운동 단체들의 그 무고함과 명예를 지켜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 지금 열심히 잘하고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위해서라도 뭔가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단체들도 다들 이렇게 그 혜택을 누리고 특혜를 누리고 뭐 거의 이제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모든 가족들이 연계돼가 거기서 뭐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것들로 매도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른 단체들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기부금이 많이 줄어들고 니들도 그런 거 아니냐 의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를 이 계기로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백일화의 모든 걸 드러내서 이 단체만의 문제지 많은 선량한 또 순수한 목적의 시민단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논란이 되고 있는 쉼터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 한 6년여 정도 관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매달 뭐 한 120만 원 정도의 뭐랄까요 이게 뭐 급여를 어떤 관리하는 일하는 어떤 대가를 받은 거죠. 그걸 뭐 누적하니까 7천만 원 이상이 됐다. 뭐 이런 내용까지 계속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변명이라 하면 변명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정대협의 시작부터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었던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의 피해가 있다, 아프다 이런 얘기들은 공론화는 했지만 사실 선뜻 나선 분들이 없었고 그랬을 때 초기에 정말 윤미향 당선자도 그렇고 초기에 힘들게 시작한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선의가 코드 운동이 되고 인맥 운동이 되고 이른바 안타깝게도 공적 자산을 사적인 유용의 혐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형태들로 발전되고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철저한 감사와 감시, 견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의 그 시절이 그대로 그릇된 의미에서 성역화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용수 할머님이 이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과 동시에 예. 그럼 지금까지 아까 최경철 편집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공동 모금의 지정극탁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정확하고 제대로 감시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거는 시민단체나 저도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며 이미 도의적 책임을 졌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당선이나 이런 곳의 비례대표의 움직임이 사실상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한 예. 표적적인 표사만을 지금 앞세울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언론이나 정치기관은 예. 제대로 옴부즈맨 역할을 했었는지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항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물론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안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요. 계속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명씩 보면 다 사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낙연 전 총리. 자주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무래도 총선 뒤에 많은 분들이 대선을 얘기할 때 이낙연 전 총리를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꽤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낙연만한 후보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도 동교동계 원로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 동교동계는 정대철 권노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이름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이기명, 내가 지지하면 도움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니까 지지 입장 발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동교동계, 정대철, 권노갑 등 복당 타진. 동교동계는 이른바 과거에 호남 민심을 어떻게 좀 반영했다. 이런 평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뭔가 지지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초재선 13명과 오찬,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여기는 이낙연 위원장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 이런 타이틀 좀 맡고 있죠. 이 위원장, 오늘 일정에 대한 소개인데요. 오늘 광주로 가죠. 그리고 측근 이계혜 의원 주도로 광주에서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 당선인 14명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호남 쪽의 민심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에요, 지금요. 물론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번엔 총선에서 낙선이 됐지만 여전히 대권 잠룡으로 꼽히죠. 전당대회 출마 대신 대선 도전 직행 가닥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부겸 의원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과 당권 경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권, 이른바 당대표를 하는 거, 그다음에 대권 다 이낙연 전 총리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는요. 자, 이런 상황까지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선자님들이 전부 다 희망 상임위와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지금 이렇게 오늘 모이신 게 이게 좀 전당대회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선거 후에 당선자 축하하고 낙선자 위로하는 것을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로 미뤘어야 될까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도에서 이제 100명 규모의 싱크탱크 띄운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은요, 두 가지 다 처음 들었어요. 규모도 처음 들었고 시기도 처음 들었어요.
뭐 싱크탱크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뭐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데요. 아무튼 주목을 꽤 받고 있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질문합니다. 당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권은 뭐 준비하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자, 조대원 평론가하고 주홍규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여러 가지 뭐 앞두고 있지만 어떤 행보가 있을 거예요. 과연 고비는 무엇일까? 고비는. 그걸 좀 전망해달라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먼저 조대원 평론가. 예. 무엇이 고비일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큰 고비가 없을 거다. 없다. 예, 그래서 뭐 이 상태로라면 예. 이낙연으로 시작해서 이낙연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예.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예. 일단은 본인 캐릭터가 예. 별로 특징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잘 타서 이렇게 특징 없는 분이 특징이 없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는 무슨 소리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예. 사실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나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대권에 도전한 후보들은 강력한 카리스마, 본인만의 캐릭터, 주장의 선명성이 있는데 사실 이분은 뭐 정치권 신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도 그렇고 또 그동안 정책도 그렇게 이 국민 다수가 받아들이기에 반대 진영이라는 뭐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나 그리고 경상도에서 받아들일 때도 이 표를 이제 민주당이 잘 안 주는 경상도 영남 쪽에서 바라볼 때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상대방이 현재 그 미래통합당이 질일멸렬하고 뭐 과거에 예를 들면 전직 두 번의 대표 이런 분들 이 시대에 잘 맞지 않고 예를 들면 말이 좀 세고 이런 분들이 올라오면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대세론이 굳어지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가 너무 약하다 보니 누가 나가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 180석을 가진 집권 여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이길 건데 그러면 과연 이긴 이후에 지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 정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한테 안전판을 마련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까지 계산을 하게 돼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대선이 승리가 이 예측이 불투명하다면 어쨌든 뭐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편이 이겨서 그 이유를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집권 여당과 현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과연 이낙연이란 분이 우리하고 잘 맞아서 이후에도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미 이제 지분 싸움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당내의 주류들과 교분을 넓혀가면서 내가 해도 안전하다 당신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들이 그동안 해온 그 정책이나 이거를 연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런 안심을 계속 시키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남 관련 행보를 하는 거는 당내 주류 세력을 안심시키는 겁니까? 오히려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뭐 호남 예를 들면 그 통합당 같은 게 영남에 최대의 책임 당원들이 있다 보니 TK만 하더라도 35% 40% 정도 되고 PK가 합치면 50% 넘는데 이 민주당은 이제 수도권에 이제 원내 인사들이 많다 보니 강하지만 그래도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그 원내 인사들도 이 호남에 이 뭐 고향이라든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늘 해오던 대로 민주당은 대권에 나가려면 호남부터 쫓아가서 광주부터 가서 인사하고 사실 당내 대의원 숫자도 호남이 그렇죠. 많죠. 제일 많지요. 그래서 그런 원로들하고 지금 아우르면서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원래 가는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고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대세론의 함정이라고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함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 총리는 아니죠. 이제 당선인의 그 지지율이 과연 그 이낙연 당선인만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유지된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미래통합당 그 후보들의 어떤 질의멸렬함과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전직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그런 안정감 있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지. 반사 이익과 전직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산이 된 게 지금 지지율이다. 그것이 계속 지지될 거라고 아마 이낙연 당선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이 부분 대세론에 대해서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예. 자기가 그렇게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여도 이미 벌써 2020년 대선인데 저 벌써 이만한 후보가 없다라고 그 원로들이 적극 지지하는 모습들 안에서 원치 않게 아마 광폭 횡보처럼 비춰질 그게 거라는 오히려 더 우려가 부담스러울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 그런 그렇죠. 발언들 나오는 게.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예. 내부에 우리가 그냥 정치공학적으로만 봐도 친문 세력의 견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우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지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미지 후광 효과가 이낙연 당선인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포용과 양보 약간 그런 유순함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인데 사실 이낙연 당선인은 이번에 이천 화재 현장에서의 레토릭이라든지 그리고 국무총리 시절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의 그 받아치는 화법이 예. 과연 국민들의 정서로 이제 이미지가 내려올 때는 그게 플러스 요소가 될지라고 저는 생각하기보다는 예.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부분들이 쌓이게 될 때 마차 대항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잘못하면 붕괴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대세론의 함정이 이낙연 당선인의 대권 행보의 제일 고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뭐 경쟁자도 그렇고 당내 위상도 그렇고 누가 봐도 대세론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다. 아마 과거의 대선 주자들의 모습을 좀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낙연 당선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잠룡으로 봤을 때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면 예. 주원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조금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증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예. 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간을 대하는 그 관리하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관련된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됐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세론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나방들이 많이 날아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날아오는 불나방은 필요가 없고 원래 있었던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려놓은 밥상에 조용히 앉아서 식사를 깔끔하게 잘한 그 분위기로 아직 대세론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밥상을 차리고 자기 밥상을 차리는데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밥상을 잘 차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네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까지 유상해 온 거는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깔끔하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은 밥상을 본인이 차려야 되는데 그 차릴 사람이 같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동교동계나 그 정치 원로분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 능력이 있으셔서 관통하는 능력이 있으셔서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서 점잖게 식사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모습이지 이제 밥상을 다 걷어내고 얼마만큼 맛있는 반찬으로 국민들에게 앞에 내놓을지에 관련된 부분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방에서 모습은 아직 안 봤다는 거네요. 지금.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 질문을 드렸더니 조대진 평론가가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예. 보통 이제 대세론으로 앞서가는 쪽이 있으면 따라가는 예. 쪽에서 늘 얘기하는 게 예. 뭔가 저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갈 뭐 약점이 있다, 한 방이 있다, 한 방에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이 수차례 대선 뭐 전략팀에도 있어보고 예. 경험을 보면 대부분은 그 한 방이 헛방일 경우가 많아요. 헛방일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면 YS나 DJ 때는 강력한 그 가신 그룹 그 막 같이 끌려가고 예. 고난받고 하면서 쌓인 예. 동지적 관계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걸 가진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누가 한 명 치고 나가서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해버리면 다들 이제는 지금은 이낙연 계보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 다수가 이제는 이낙연 계보를 선언하고 그쪽에 이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지 그걸 뒤집으려고 따라가는 후보를 세워서 뒤집으려고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눈덩어리가 한번 굴기 시작을 하면 크게 커진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권을 거쳤다 대권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대권으로 갈 것이냐.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예. 친노 인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예. 그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예. 그분 말씀이 이낙연 전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예. 그 사람 1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 진영의 1번 주자가 아니다. 단지 대체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노와 친문 진영은 끊임없이 대체 임무를 물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친노와 친문의 1번이 안 되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대타가 올라올 수 있다고 본다면 당권을 먼저 장악해서 당을 장악하고 당의 모든 세력을 나의 세력으로 모은 뒤에 대권으로 가자는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권을 먼저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자신의 위치를 노리는 친노 진영과 친문 진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 자신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을 장악하고 난 뒤에 대선으로 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을 장악할 때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리잉에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야 관계에서 뒤틀림이 있을 때 비난을 많이 받고 대권 후보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링에 빨리 올라온 이유는 자신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빨리 당을 장악하는 노력을 이낙연 전 총리는 할 것인데 위험 부담은 언제든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노 친문은 항상 이낙연 전 총리는 일본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하고 그리고 대권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것이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방금 인용해서 소개해드린 그분 말씀은 친노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내 친문 세력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친노와 친문 세력은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가 만약 유시민 그 이사장이라고 본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대권 안 나온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아니라면 뭐 이재명 지사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친노와 친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낙연 전 총리로 끌고 가지만 저분이 1번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한 세력을 모색 중이라는 것을 이낙연 전 총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종합해 보니까 지금 분명히 단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상황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인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은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부실 대응 꼬집는 오바마 게이트 띄우는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선이 진행 중인 건데 전직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격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그럼? 민주당의 후보인 바이든 어디 간 거죠, 이분은? 이분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대신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코로나 책임 없는 척한다고 아주 대놓고 저격을 합니다. 앞서서 저격 한번 했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변수조차 안 된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게이트, 과거에 러시아 스캔들 뭐 조작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굉장히 묘하죠. 이거는 좀 이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Torn back the curtain on the idea that so many of the folks in charge know what they're doing. A lot of them aren't even pretending to be in charge.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격돌하고 있어요. 물론 한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거고 전직 대통령은 뭐 출마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현직 대통령은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일단 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고 원래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하셨는데 그때도 오바마라는 강력한 카리스마, 대중적 그 인기가 있는 분 그늘에 가려서 그림자 이 조력을 했는데 이제는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도 이분이 그 성추행 의혹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은 지도력을 많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한 후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트럼프한테 나라를 더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이쪽 진영들이 이제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 결집하는 선두에 뭐 여전히 대중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선 그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뭐 부통령 얘기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힐러리 클린턴 때 여성 정치인들이 전면에 부각돼서 뭐 대통령은 못 되셨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하시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봤고 미셸 오바마도 그 변호사 활동하면서 이미 그 능력과 또 인지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좋은 이미지로 또 소수 인종인 흑인이나 아시아계나 이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참 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여기도 보면. 묘합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인물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얼굴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이름이 두웨이입니다.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인데요. 부임지에서 돌연사를 했습니다. 대사가 숨진 겁니다. 그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 돌연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지난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웨이 대사는요, 그전까지 미국이 제고하는 중국의 어떤 책임론, 코로나19 책임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받아쳤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중국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돌연사를 했거든요. 미중 코로나19 비난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정주 편집위원, 이게 한 나라의 대사가 부임지에서 사망했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뭐 이스라엘이 중동의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 강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중국을 협공했을 경우에 중국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에서 저 대사께서 그 정보전을 막 펼치고 있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협공을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모양새가 만들어지니까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겠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각자 도생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터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으니 그 대사로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았을 터인데 뭐 여러 건강의 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저런 뭐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는 예측 불허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앞을 한치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그 전통적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위비 협상도 지금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도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저런 죽음을 봐서 저 강국의 대사도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희 외교 당국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긴박한 그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어디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뭐 장면 같잖아요. 일단 지금은 돌연사 뭐 이런 게 추진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자, 다음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주민센터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상으로 신청만 했었죠. 이번에는 직접 가셔서 할 수 있는데요. 상품권 선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것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처럼 이거 역시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를 참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주가 신청하는데 위임장이 있을 경우는 가족 일원이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상품권의 경우는 5년 동안 쓸 수 있다. 3개월이 아니고 5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관련된 얘기. 계속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죠. 동네 식당 상가 매출 2배 뛰었어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기고 있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어떤 본인이 일한 돈이 아니고 이렇게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머니 반짝 특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숨통 이런 얘기가 있고요. 비싼 상품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 대형 마트 내 임대 매장도 훈풍. 대형 마트는 안 되지만 그 안에 임대 매장은 됩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용실 피부과 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 보톡스, 필러 시술 크게 늘었다. 물론 음식점 결제, 아니면 식료품 결제가 많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계속 지적받았거든요. 중국 경유 교수님. 이거 사용처 부분은 여전히 예의가 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런 부분이 꼭 어떤 음식품이나 식료품, 생활 필수품의 사용 소비에 좀 국한돼야 된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를 무슨 사치 행위라고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분들에게 이 미용에 관련된 것은 또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재난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면 그것이 다시 경기 진작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하면 대형 매장만 찾았던 백화점만 찾았던 특정 지역들 안에서 마을의 어떤 과일 가게라든지 그런 소매품점을 찾으면서 이렇게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을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된 좋은 촉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짝두수에만 그치지 말고 이번에 제한지원금으로 인한 이 효과가 생활방역으로 인해서 좀 연결이 돼서 계속 경기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미용에 대한 것들이 뭐 사치적이다, 잘못 쓰이고 있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비난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이게 그 사용처가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전통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동네 상점 가능하고요. 동네 상점에서는 충분히 사용하기 돼 있어서 저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네 상점에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네 식당이나 상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로 번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 편집위원 써보셨어요? 저는 그 기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기부를 하지 말고 써야 된다. 왜 결재권자가 따로 계신데 이렇게 마음대로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이미 성금을 냈습니다. 그 코로나 기부 성금을. 따로 내셨군요. 그렇게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쓰자고 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주로 다니는 곳이 삼청동 이런 상가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 문 닫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서 소비 짐작도 많이 돼서 빨리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선순환돼서 풀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대현 평론가, 어떤 가게에 따라서는 매출이 전달 비하면 그 하루 매출이 막 2배씩 늘었다 이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쓰게 되면 이제 기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안 갔던 식당도 한번 더 가게 되고 또 국민들이 이제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도 이게 이제 좋은 데 쓰라고 주셨으니 내가 비록 뭐 상편이 안 돼서 기부는 못 하더라도 또 골고루 혜택을 좀 나눠드리자 해서 뭐 식당이나 상점을 골고루 평상시에 못 갔던 곳을 많이 찾아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대부분 가게들이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긴급 재난지원금 여기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쓰니까 많이 붙여놨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점들도 이걸 반기는 거죠. 매출을 좀 이번에 좀 회복을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여기엔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도 참석을 하죠. 총선 참패 이후에 쇄신을 모색하는 통합당.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이고 현장에선 어떤 반응일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